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이 장소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인데요. 군사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시간 전쯤이죠. 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이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한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인데 이제 우주기지 내부 시찰하는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간략한 대화를 나누고 우주기지 내부의 시찰을 시작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먼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사실 푸틴과 김정은 서로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4년여 전에 만났었지만은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 러시아로서도 뭐 북한이 그렇게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북한으로서는 당시 이 트럼프와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별다른 그런 진전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고 또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탄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또 북한의 근로자라든지 특히 북한은 말이죠. 이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시리아 다음 유일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에게 필요하고 또 북한으로서도 북한이 필요한 것을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왕따가 되고 있는 두 지도자가 급격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만났고 또 장소가 우주기지입니다. 이건 네. 아마 북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푸틴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 우주기지에서 만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좀 시찰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 사실 여기 뭐 굉장히 방대한 곳이죠. 예. 우리 나로 우주기지센터에 있는데 네. 나로 우주기지센터의 그 넓이가 5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550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럽니다. 110배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공간이니까 짧은 시간에 저걸 다 보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김정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정찰 위성입니다. 김정은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걸 컨트롤하고 볼 수 있는 정찰 역량, 이 눈이 부족한 거예요. 지난번에 만리경 1호가 추락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그걸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기술, 그동안 뭐 제재로 인해서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필요를 네.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주기지국을 시찰하는 모습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주기지를 택한 이유가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배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속보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거다라고 하면서 군사기술 협력 등 모든 주제를 두고 논의할 거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좀 필요로 할까요?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실 지금 푸틴이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네. 것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러시아 제재.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러시아가 포탄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전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부품들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예. 제재들이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무인기를 수입을 하고 이젠 드디어 김정은에게까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실제
푸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바스 지역에 재건을 필요한 그런 인력을 북한으로부터 받겠다. 이건 결국 북한도 외화가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푸틴으로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 위험 부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과 또 장기적인 그런 어떤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3차 시도를 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만약에 푸틴이 좀 도와준다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쪽에서는 이 우주 기지에서 회담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만남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마도 그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래서 인공위성은 이 나라의 어떤 주권이다. 그건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니까 그것이 무기 거래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원래는 1차 첫 번째 만남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했는데 역시 우주 기지였고 푸틴의 첫 발언 인공위성을 돕겠다고 얘기한 것은 결국 김정은이 이곳에 하기를 원했고 푸틴도 그 요구를 들어준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자 BBC 등 외신에서 이번 만남에 대해서 브로맨스는 아니다. 서로 이익을 그냥 기대하는 관계고 공동의 적이 만든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북한이라는 정권은 소련에 의해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련과 북한은 한 몸통이나 비슷했는데 이게 이제 정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말이죠. 중국과 소련 그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상황의 변화는 1990년대 초의 탈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해체가 됐고 그걸 이어받은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굉장히 소원한 관계가 유지됐던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그것이 결국 미국과 서방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가 됐어요. 그다음에 북한도 미국과 잘 지내보려고 트럼프와 회담을 2번이나 했고 예. 판문점에서 만났고 그러나 김정은의 그 기만적인 비핵화, 조건부 비핵화가 들통이 나면서 사실 실패했거든요. 미국과 적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다시 말하면 반미, 반서방 연대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있는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그런 쭉 관계를 봤을 때 지금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급속히 관계가 가까워지고 소위 김정은도 하산에 도착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와의 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그 관계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긴 한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관계가 발전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BBC도 브로맨스는 아닐 것이다.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 유보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 이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60년대에 베트남과 미국은 전쟁을 했어요. 물론 파리 조약을 체결하긴 했습니다만 전쟁을 했던 나라지만 이제 바이든이 베트남을 방문을 해서 이제 베트남과 미국은 준 동맹이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사실
일본과 미국도 전쟁을 했던 나라거든요. 네. 일본이 항복을 했었죠. 원자탄이 2발이나 떨어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역사적으로 영원한 동맹, 영원한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어쨌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거래, 불법 군사 교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국제사회가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행을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서로 간에 우리 부부관계 100년 해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재원에 대해서는 파악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김정은이 외국에 나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네. 실제 보면 2018년에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그 전에 이제 중국에 몇 번 갔었고요. 러시아에 가서 까마귀한테 손 꼽을 정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해외 방문이었고 사실 뭐 그런 시기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 쐈거든요. 그래서 왜 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대동한 이 수행 인사 면면을 보면 그 군 인사들을 대거 동원을 했어요. 네. 전 그걸 보면서 과연 김정은이 전쟁이 곧 일어난다, 미국과 남조선이 침공한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침공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그렇게 군사령관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밖에 나가 있더라도 우리는 대비 태세가 확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역량을 과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네. 저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미국이 김정은을 좀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미국 무대변인이. 아마 거기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어쨌든 북한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미사일 발사는 계속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뭐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좀 공급하는 대신에 이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좀 무기 기술을 요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제 김정은이 대동한 인물, 수행 인물 면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뭐 리병철, 박정천, 그리고 박태성, 조춘용 이런 인물들을 보면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 그다음에 전략 무기, 특히 박태성 같은 경우는 국가우주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만났는데 정찰 위성의 기술을 제공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쇼이구도 갔었고요. 대표단들이 서로 그동안 오가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합의서 문안들이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줄 것들, 또 러시아가 제공할 것들 그런 것들을 문건에 담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푸틴과 김정은이 확인하는 결제하는 그런 과정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결국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그런 포탄이라든지 전차포탄, 그다음에 총탄이라든지 이런 북한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이 무기 호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장 이제 식량이라든지 네. 에너지, 그리고 필요한 것은 군사 기술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정찰 위성은 2021년 8차당 대회에서 정찰 위성을 공언을 했고 사실 금년 5월과 8월 급하게 쏴서 2번 실패를 했어요. 10월 달에 또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게 된다면 10월 달 발사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최근에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뭐 이미 이전에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필요. 이것이 이번에 김병식
해군 사령관도 대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북한의 필요를 러시아가 일정 부분 제공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러시아와 북한 또 중국이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합훈련. 그래서 최근에 쇼이구 장관도 북한과 뭐 훈련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여러 번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한이 참여를 해서 소위 말하는 한미일 연합 네. 안보 협력의 강화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어질 가능성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이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당초에 만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주 기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우주 기지 내부에서 시찰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필요한 무기 기술, 우주 기술 이거 우리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 먼저 봐라.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의도로 여기서 만났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김정은이 저렇게 우주기지로 가게 된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청이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쇼이구가 지난 7월 27일 평양에 방문했고 평양에서 김정은이 이 쇼이구를 아주 특사 대접을 했어요. 특별한 이 대접을 했고 무기 전시회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무기 체계를 김정은이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 후에 김정은이 북한의 주요 군수 공장들을 시찰하면서 이 무기 생산을 독려를 했거든요. 현대화를 독려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자,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 그 러시아가 필요로 한 것을 우리가 돕는다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그동안은 제대로 안 해줬는데 이번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알았다. 해줄 수 있다. 그런 거래가 성사가 됐고 가장 제1의 관심이 역시 정찰 위성. 네. 두 번 실패한 정찰 위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우주기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너희의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사실 러시아가 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망가졌잖아요. 망가졌기 때문에 뭐 더 망가질 것도 없다. 뭐 미국이 저렇게 경고를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끄떡없이 이런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우주 기지에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배려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난 7월에 북한의 정제유 수출 규모를 대폭 또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제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또 미사일 발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제유라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대북 정제유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전달 대비 5배를 제공했다는 네.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미리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북러 간에 좀 밀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 급변한 한반도 정세도 좀 우리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외교 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불법 무기 거래, 이 군사 기술 교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적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뭐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만나서 협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지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인도네시아, 아세안 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리창 총리를 만났고 연중에 한중일 3자 회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외교, 우리의 국익을 정대하기 위해서 외교, 대화, 소통을 강화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군사 위협,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이런 것들을 군사적 대비와 외교, 경제적 대비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